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두 손 가득 선물꾸러미 들고 반가운 얼굴 보러 가는 시민들로 전국 곳곳이 붐볐는데요. 총선을 두 달 앞둔 명절인 만큼 정치권도 설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명절 첫날 밥상에는 제3지대가 빅텐트 전격 성사를 올렸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라는 통합신당을 만든 겁니다. 연휴가 끝난 뒤 과연 민심은 어디로 향해 있을지 주목되는데 먼저 통합신당 소식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지대 4개 정당과 세력들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3개 정당과 1개 그룹이 합의를 보게 돼서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통합신당의 이름은 이준석 대표가 이끌던 개혁신당으로 정했고 이낙연, 이준석 두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양 기득권 정당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위성 정당을 서슴지 않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이 양 기득권 정당의 반칙에 대해서 분명하고 준엄한 심판을 그동안 제3지대의 이른바 빅텐트 구성은 당명과 노선 등 주도권 다툼 탓에 지지부진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공천이라도 함께하자며 통합공천관리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지난 7일 합의의 문이 열렸습니다. 총선을 61일 앞두고 설까지는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위기감으로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다만 막판까지도 당명을 놓고 이견이 컸는데 이낙연 대표는 고민 끝에 개혁신당을 받기로 했다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의 결단에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대신 이낙연 대표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신당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인 합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앞서 개혁신당 세력들은 오늘 오전 용산역에서 합동 귀성 인사도 진행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제3당이 성공을 거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을 합쳐도 10%가 채 되지 않아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별도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득권 양당과 차별화된 노선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딛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지역구에서 20명 가까이 당선시켜야 합니다. 2016년 총선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끈 국민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38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총선 직전 지지율은 16%가 넘었고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재 개혁신당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개혁신당은 6%, 새로운 미래는 2%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단순 합산만으로도 10%가 채 안 됩니다. 거대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여론조사 전화에 꼭 응해달라는 문자나 아니면 전화 같은 걸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양당 기득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크지만 국민들께서는 3지대 통합신당을 만들어서 이 양당 독점 정치를 깨봐라. 이게 4분의 1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개혁신당 지지율로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미래 등 나머지 세력은 진보 진영에서 떨어져 나와 주요 정책이나 젠더 갈등 등 입장차가 큰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설 연휴 밥상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KBS는 쏟아지는 비판에 어제 메인 뉴스를 통해 외신도 모두 파우치라고 한다며 비판의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하면 좋은데 못했으니까 이제 두들겨 맞으며 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노진호 기자입니다. KBS 앵커가 논란이 된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백과 파우치 모두 영어인데요.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 어떤 표현을 쓸까요? 모두 파우치라고 표기합니다. 외신 기사도 파우치라 썼고 제품명도 원래 파우치가 맞단 겁니다. 하지만 비판의 핵심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느냐, 파우치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보단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일부러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인상을 줬단 겁니다.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마한 백이죠.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도 어제 애써 축소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다면서 영부인에 대한 구구절절 변명과 정치 공작이란 일방적 주장을 담는 것에 주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이 총선을 앞둔 여당 후보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뭐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기꺼이. 윤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논란의 불씨를 끄지 못한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걸로 해석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설 연휴 첫날 풍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도로 상황부터 알아보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가 있는 최연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버스터미널도 아침부터 많이 붐볐죠.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아침보다는 줄었지만 평소보다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오후부터 이곳에 나와서 상황들을 지켜봤는데요. 손에 설 선물이나 여행 가방을 챙기고 돌아다니는 시민들의 모습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습 때문에 모두 다 기분이 좋은 표정이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모님 오랜만에 뵐 생각에 기분 아주 좋고요. 얼른 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차가 많이 막힐까 봐 좀 걱정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요. 너무 오랜만에 가서 사실 저도 좀 떨려요. 남자친구는 또 가가지고. 네. 그럼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죠? 역시 아침에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오늘 하루만 519만 대가 전국 곳곳에 이동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 제일 많이 막혔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풀리는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잠시 뒤인 오후 8시부터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길 정체는요,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부터 시작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출발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에서 지금 출발하면 각 지역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네,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지금 출발을 하게 되면 부산까지는 3시간 30분, 울산은 4시간 10분, 대구는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또 광주는 3시간 20분, 대전은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여주 IC와 마산 부근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 상황 최연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공항도 가족과 고향 대신 해외 나가는 사람들로 많이 붐볐습니다. 새벽부터 인천공항엔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이번 연휴 동안 100만 명, 코로나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갈 걸로 전망됩니다. 공항에는 오원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오전 7시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생겼고 공항 곳곳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연휴 첫날 해외로 나가려는 인파가 몰리며 공항 출국장은 새벽부터 북적였습니다. 명절에 해외로 떠나는 건 처음이라는 결혼 10년 차 부부는 10년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원래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10주년 때 꼭 유럽 여행 가자고. 영국하고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네. 효도 여행을 떠나는 대가족도 한껏 부푼 마음입니다. 작은 어머님이 칠순에다가 또 우리 또 동생 한갑을 기념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대만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 여행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가보기는 지금 처음입니다. 엄청 마음이 설레고 하여튼 기대됩니다. 수능을 치른 자녀와 함께 떠나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이번에 대입 수능을 봐서 여행 계획 추진위원장을 딸이 맡았고 저희는 그냥 편하게 왔어요. 설레기도 하는데 어제 사람이 100만 명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해서 좀 일찍 나왔거든요. 이번 설 연휴는 비교적 기간이 짧지만 인천공항엔 코로나 종식 이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제를 포함해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97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공항을 다녀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평균 이용객이 19만 5천 명이 넘는데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겁니다. 첫날인 오늘은 입출국자 20만 명이 몰렸습니다. 공항 주변 도로도 혼잡을 겪었는데 공항철도는 11일부터 이틀간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오늘 공원이며 고궁이며 모처럼 가족 손 붙잡고 나들이 나온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많으니 마스크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연휴 날씨 소식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 첫날 한복을 입고 고궁을 찾은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엄마가 한복을 대여해줘서 너무 기쁘고 고맙고요. 그냥 오늘 하루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포근해진 날씨에 구경 나온 시민들로 수문군 행렬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날이 좀 따뜻한 것 같아서 아기들이랑 서울 한강이랑 뭐 청와대나 이런 데 구경하려고 서울에 왔어요. 네,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설날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광주 9도, 부산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1도 사이로 평년보다 따뜻합니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5mm 이하로 양은 적습니다. 문제는 쌓이는 미세먼지입니다. 내일 강원 영동과 울산, 부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 최근 대기가 정체돼 먼지가 쌓여 있는 데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외출할 땐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도 공기 질이 나쁘지만 귀경길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연휴 이후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아시안컵 4강에서 패한 우리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는 팬들이 몰렸는데 정작 클린스만 감독은 사임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좋은 질문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요르단의 사상 처음으로 패한 뒤 돌아온 축구대표팀. 굳은 얼굴로 공항을 떠난 선수들과 달리 클린스만 감독은 환하게 웃으며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Wow. A lot of people. 사퇴 여부를 묻는 말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Nice question. I very much enjoy coaching this team and obviously we badly wanted to win the Asian Cup. 오히려 4강까지 오른 성공적인 대회라며 왜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감독을 맡은 지난 1년 동안 요르단에 지기 전까지 1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To be honest, I don't know the reason. When we beat Saudi Arabia and Australia, everybody's happy. 논란이 된 재택근무 등은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I mean, I know you criticize it every time you can, but this is the life of a national team coach. The life of a club team coach is a different one. And if you ask me the next time, I will say it again.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 내내 밝은 표정이었지만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클린스만 이게 축구야! 이게 축구냐고! 중간중간 야유가 쏟아졌고 호박엿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40년간 축구를 하며 늘 겪어왔던 일이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우리 모두 세뱃돈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주는 입장이 되면 얼마나 줘야 할지, 특히 몇 살까지 줘야 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가장 애매한 나이가 20대인데 20대는 취업 전까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설날 어른들이 덕담과 함께 건네주시는 세뱃돈은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세뱃돈 언제까지 받는 게 적당할까요? 저는 10대까지만. 20살부터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제적으로 알아서 벌 생각을 해야지. 한 편의점 업체가 세뱃돈은 언제까지 주냐고 물었습니다. 취업 전까지가 약 34%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자는 모두 준다, 세배만 하면 다 준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나이보단 경제 활동 여부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젊은 층 사이에서 많았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남녀 그냥 평균적으로는 30대 초반에 세뱃돈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좀 되지 않은 전제하에. 실제 취업 전까지 주겠다고 답한 응답자 절반이 20대여서 희망사항이 담긴 걸로도 풀이됩니다. 비교적 소득이 안정적인 40대 이상은 많이 벌면 적게 버는 사람에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업을 했으면 굳이 세뱃돈을 안 줘도 상관없겠지만 미혼이라면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적당한지 금액도 궁금한데요. 한 카드사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3에서 5만 원, 중고등학생은 5에서 10만 원, 성인은 1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해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겠죠. JTBC 김도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차례상 어떻게 차릴지도 명절 고민 중 하나죠. 성균관이 올해도 차례상에 9가지 음식만 올려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삼겹살을 올려도 샤인머스켓을 올려도 되니 차례상으로 싸우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건데 김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떡국은 기본입니다. 갖가지 전과 생선에 과일 한 곽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명절 증후군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사람 허리도 아프고 음식 아무래도 얼마나 힘드는데요. 허리가 아파도 그래 하는 거지. 꼭 이렇게 차려야 하는 걸까? 우리 예법의 교과서인 주자가래의 차례에 관한 내용은 딱 한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그 당시에 나오는 음식만 올려라. 요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기제에는 상차림 규율이 있지만 명절 차례상은 간소히 차리는 게 원칙인 셈입니다. 전을 부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자가래를 해석한 김장생의 가래 집남에도 기름에 튀긴 음식을 올리는 게 원래 예법은 아닌 것 같다고 써 있습니다. 과거 양반들이 신분과시를 위해 풍성하게 차리던 차례상이 원래의 전통처럼 굳어졌다는 겁니다. 성균관에서 내놓은 이른바 요즘 차례상입니다. 술과 나물, 김치, 그리고 과일 4가지를 놓습니다. 따뜻한 구이와 떡국까지 9가지면 끝입니다. 과일은 샤인머스켓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다른 후식을 놔도 됩니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으라는 홍동백서도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법이라고 하는 게 원형이 딱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가는 거니까. 성균관은 명절 차례의 중심은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화목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하지만 세배며 차례상이며 모두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해로 집을 잃고 화재로 일터가 잿더미로 변한 분들인데 정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명절 앞둔 시골 마을인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이맘때면 찾아온 아이들과 음식 만드는 소리로 북적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지난해 7월 큰 수해를 입었던 경북 예천군 벌방리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엔 그때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돌무더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뼈대만 남았고 사람은 없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집에서 차릴 때가 있니까 장만할 때가 있니 장만하려고 그릇이 있니까 자리는 소 잡지. 아유 말도 못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 마을 입구엔 임시주택 11채가 서 있습니다. 이 집으로 도시로 갔던 아들이 찾아왔지만 발 뻗을 공간도 모자랍니다. 많이 자야 4명, 5명이니까. 근데 조카들은 올 수가 없죠. 명절도 명절 기분이 안 나죠, 사실. 그을리고 떨어져 나간 이곳. 지난달 큰 불이 난 서천시장입니다.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집에 있으려니까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냥 눈 뜨면 나오고 떨어지면 들어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가까스로 불길을 피한 농산물동 상인들은 그나마 장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뒤 예전 같은 활기는 없습니다. 이제 해 들어와서 뭐 미나리도 사가고 뭐 상추도 사가고 근데 그런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미나리 어제 놨는데 저 10개 놨어. 근데 저거 저렇게 많이 남아서.
집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에게 명절은 아픈 시간입니다. 응원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뒤 세입자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줘야 할까요?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라고 주장한 반면 집주인은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월세 168만 원의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4일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은 3월 10일이었습니다. B씨는 월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고만 한 뒤 더 이상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계약은 1월 9일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양측이 계약을 끝낸다거나 내용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겁니다. 하지만 같은 달 28일 A씨는 다시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3개월이 지난 4월 30일 계약이 끝난 거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언제든지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자고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이 새로 갱신된 3월 9일부터 새로 시작된 거니 3개월이 지난 6월이 돼야 계약이 끝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1심에서 A씨가, 2심에선 B씨가 각각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며 계약이 끝난 시점은 4월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전쟁광, 가장 위해로운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며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민군을 지휘하는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한 건데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건군절 76주년을 맞아 딸 주혜와 함께 국방성을 방문했습니다. 인민군은 열광적인 환호로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연단에선 김 위원장은 남한 정부를 전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국경선 앞에서는 전쟁열에 들떠 광증을 부리는 돌연변이들이 정권을 쥐고 총꼬리를 내대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해 들고 있습니다.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도 했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한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그러면서 앞으로 남한과의 대화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 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렸으며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미 제국주의를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미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던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북한은 지난해 건군절 열병식 때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공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휴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하며 전쟁을 멈추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서방 언론인과 인터뷰를 진행한 푸틴 대통령. 휴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Sooner or later it will result in agreement.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면 구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제기한 폴란드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Only in one case, if Poland attacks Russia.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실망스러운 인터뷰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 없이 푸틴에게 변명의 장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푸틴은 2시간의 인터뷰 가운데 30여 분을 역사 강의에 할애했습니다. 무려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 동유럽사를 풀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터커 칼슨의 친러시아 행보를 생각하면 예견된 결과란 평가도 나옵니다. 칼슨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해충, 포주라고 비난해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이번 연휴 중국에선 임금을 제때 못 받아 고향에 빈손으로 내려가게 된 노동자들이 늘었다는데 한 회사가 독특한 방식으로 명절 보너스를 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을 수북이 쌓아두고 돈을 센 만큼 보너스로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현금 다발 수십 덩이를 든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너무 무거웠는지 바닥에 모조리 떨어뜨립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의 행사 모습입니다. 2002년 설립된 이 업체는 직원 5,000명 정도 규모로 지난해 매출이 101억 위안,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회사 대표는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일정 시간 동안 손으로 센 액수만큼 명절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 노동자들에겐 언감생심인 일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춘절 연휴를 앞두고 건설 노동자의 시위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도시로 몰려온 노동자들이 명절이 되면 그동안 번 돈을 들고 고향에 돌아가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데다 노동조합마저 기업 편에 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노동 관련 시민단체는 춘절 직전 임금체불 항의 시위가 1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 대부분은 건설업계에 종사하는데 그 수는 무려 5,200만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체들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 미지급을 선택했던 겁니다.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는 등 임금체불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중국 정부가 근절 캠페인에 나섰지만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렇다 할 전술이나 색깔이 없었던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에 축구 팬들은 더 실망했죠. 감독을 경질하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문제는 천문학적인 위약금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아시안컵 우승으로 증명하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대회가 끝나자 감독은 말을 바꿨습니다. And our big goal is then the World Cup in America. I'm looking forward to restart now World Cup qualifying. 90분 동안 골대로 향한 슛이 단 하나도 없었던 악몽 같은 경기. 대한축구협회는 연휴가 끝나는 대로 곧장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 내용과 결과를 하나하나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클린스만 감독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Next week I fly back home for a little bit. Then I want to go to Europe to visit Kangin, to visit Sonny, maybe also Minjae. 역대 최강 전력이란 수식어가 무색한 결과에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국민 동의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 못 박은 이상 감독을 바꾸려면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60억 원이 넘을 거란 추정이 나오는데 코칭 스태프 인건비와 새 감독 선임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더 커집니다. We met twice already for coffee and talked the tournament. And no, this is what we do now, obviously. 클린스만 감독을 이대로 두기도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 대표팀은 다음 달 다시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나섭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다음 달 서울 고척돔에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립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데 일본에선 오타니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고가의 여행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도쿄 김현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박 4일 서울 여행에 680만 원, 일본의 한 여행사가 내놓은 여행 상품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단 하나.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출전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전 2경기 모두를 고척돔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판매된 개막전 티켓은 한국에서 단 8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더욱이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만 판매돼 애초에 일본 팬들은 구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일본 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본 여행사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별도의 티켓 계약을 체결해 패키지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저는 지금 개막식을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내놓은 여행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행사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 측은 고급 호텔에 묵으며 경기가 열리는 고척돔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송들도 오타니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TV 아사히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은 물론 다저스 대 키움, 한국 야구대표팀의 연습 경기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오타니 출전 경기에 일본에 관심이 몰리면서 우리 여행업계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관심이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애입니다.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는 이 선수. 이젠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은 이정우 선수가 처음으로 타격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팀 로고가 박힌 빨간색 모자가 잘 어울리는데요. 구단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이정우를 지켜봤던 윌리엄스 코치는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선수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샌프란시스코가 올린 개막전 예고 사진에 이정우 선수의 시원한 스윙 장면이 담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바람의 가족이 미국으로 향합니다. 경쟁구단 샌디에이고에 입단한 이정우 선수의 매제 오우석 선수인데요. 부인과 함께 갓 돌이 지난 아들도 공항에 나왔습니다. 험난한 주전 경쟁을 이기고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 때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선배 김하성 선수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네요. 하성이 형이 같은 팀에서 하게 돼서 너무 기뻐해 주시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마음이 조금 놓이는 기분이 드는 게 언뜻 보면 불운 같지만 자세히 보면 행운입니다. 너무 세게 쳐버린 공이 깃대를 맞고 멈춰섰네요. 내친 김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Oh, or account for the stick. Man, how did that not go down? Well, that's one way to save par. I mean, that thing took a direct hit.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